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부정청탁, 말부터가 부정한 이 일이 만연해 있었던 한국 사회. 이 병폐를 고치자고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하고 2개월이 됐습니다. 공직사회에서는 이제 밥 먹자는 약속도 조심할 만큼 부정적인 청탁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고요. 부정청탁이 아니라 만남과 소통까지 줄었다. 농축수산물 분야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졌다라는 부정적 평가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안된 개정안 역시 이런 배경에서 무산됐는데요. 어떤 점들 생각해 봐야 할지 법률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 톱뉴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이 시각 경제 이슈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 인터뷰는 카풀 앱 이야기입니다. 카풀 하면 과거에 기름값도 아끼고 교통비 절약하는 미풍양속처럼 소개됐죠. 같은 직장, 동네 이웃끼리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계가 없어졌습니다. 앱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과도 카풀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공유 경제다, 혁신이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안전은 또 관련 업종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논란도 거세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겠죠. 교통안전 전문가 연결해서 카풀 앱 논쟁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도미노,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후속 대책인 신DTI의 구체안과 관련해서 어떤 경제적 흐름 또 가계대출의 흐름 바뀌고 있는지 최백운 교수와 함께 진단해봅니다. 2017년 11월 28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김영란법 1년이 됐는데요. 이 청탁금지법입니다. 부정청탁에 관한 금지법인데요. 3, 5, 10 규정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걸 좀 불만이 많다라는 분들도 계셨고 이걸 더 세게 해야 된다라는 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개정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농축수산품 선물에 대한 상한액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조정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그만큼 또 반대급부를 만들기도 했는데 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과반이 넘지 못했는데요.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았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요구사항을 받아주다 보면 다른 개정 요구에 본물이 터질 듯이 이 연관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개정 자체도 조금 불투명해졌는데요. 이 법안 또 이 법안이 지목하는 바 어떤 것들인지 좀 생각해 볼 시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숭실대학교 법학과 전사면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12명 중에서 6분 찬성, 5분 반대, 1명 기권 이렇게 해서 과반 못 넘어서 이번에 개정안 부결됐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예, 이 개정안이 일단은 마련됐고요. 그다음에 또 전원일치로 부결된 게 아닌 점을 보면 청탁금지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인식이 된 듯합니다. 네. 다만 이제 1년 만에 이를 개정할 정도로 그 문제가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성급했다 이런 시각들도 있던데요. 교수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1년 만에 법 개정을 논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더 한 2, 3년 지켜봐야 되는데 너무 서둘렀다는 얘기들이 서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부정청탁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지만 이 법 하나로 다 되겠느냐와 또 이 법의 여러 가지 조항들에 너무나 좀 집중하는 면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일단 농축수산물이 바로 그 대상의 논란의 핵심이었거든요. 5만 원을 10만 원으로 올리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외 규정 부분도 좀 뜨거웠는데요. 예, 그 청탁금지법으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입었다는 산업들이 꽤 있죠. 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심각했던 부분들이 바로 농축수산 분야였던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이번 개정안도 그래서 농축수산 분야에만 10만 원 인상하자는 건데요. 네. 아마 이게 이제 다른 산업에서 볼 때는 형평성 논란일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말하면 특히 이제 소비재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헌법 11조에 나와 있는 평등권 위반할 수도 있다 해서 이제 아마 헌법소원이나 위헌심판 청구 같은 이러한 문제가 제기돼서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게 사실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 분들이 좀 애매하게 헷갈릴 것 같습니다. 좀 상향 입법했다라는 취지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좀 완화한 측면도 있고요. 지금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상한액 5만 원으로 10만 원으로 올린다는데 또 뭐 국공립대 교원 외부 강의료 같은 경우는 또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좀 법안을 완화하는 건가요? 강화하는 건가요? 아마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문제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네네. 보완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입법이라고 하는 게 항상 이제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개정안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 농축수산 분야만에 관한 문제 네. 보기에는 또 그것만을 가지고 개정을 논하기에는 또 이제 이 사립학교 교원들의 경우에 네. 왜 올려줘야 되느냐 이 부분도 사회적으로 아직은 그 명분을 입법에 대한 명분 자체가 네네. 아직 확신을 못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 참 이런 논란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법이고 지금 1년 되어 있습니다. 개정 노고는 좀 성급한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일단 정부는 독립적인 권익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밝혔지만 뭐 당정 협의를 거쳐서 원래 한 설 전에 좀 경기 활성화 효과 이런 기대로 발표하려고 했었거든요. 이제 개정안 자체 다시 한번 논의하기는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는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청탁금지법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안으로 나온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입법이라고 하는 게 꼭 정부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는 국회의원 안으로 발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이 정부안은 무산되었지만 아직 국회의원 안은 국회에서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정부의 안은 일단은 좀 재고가 되었지만 다른 루트로 생각을 좀 더 하고 국민들의 의견도 더 보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영란법 이것보단 부정청탁금지법이 정확한데요. 1년이 조금 지났는데 뭐 국민들 여론은 나쁘지 않다 이런 조사도 나왔습니다. 행정연구원 조사 결과는 뭐 89.2%가 유지해야 된다, 긍정적이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일단은 이 공무원들이나 공직자들이 네. 일단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조심하고요. 네. 당연히 뭐 예를 들어 뭐 요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인정하는 대로 부패 방지 효과는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이제 이 법으로 인해서 결국은 권력자들이 아니고 네네. 피해보는 사람들이 이제 농축수산하는 분들이, 일반 네. 서민들인 부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부패 차단의 대가를 네. 이런 서민들이 부담하는, 과도하게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개정은 부패 근절이라는 우리 말하는 공익도 실현하면서 네네. 또 서민들이 그 이익을 그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고 네. 서민들이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법 개정안이 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이 법의 목적과 그로 인한 또 이 비용을 지불해야 될 분들이 서로 나뉘게 된다는 것도 문제인데,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 이게 수정이 되면 또 다른 논란으로 좀 번질 수 있지 않냐라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부작용 얘기가 나오면서 이 상향 입법일 경우에는 또 과잉 규제다, 뭐 잠재적으로 다 범죄자로 이렇게 규정해버리는 거냐, 뭐 이런 시선도 있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은 지금 김영란법이 아직도 네. 더 상향해서 더 강력히 해야 된다. 네네. 아니면 좀 완화해야 된다. 이런 논란들의 핵심은 결국은 이 법이 우리 사회에 어떤 순기능을 하느냐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처벌을 더 강화해서 부패를 근절시켜야 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재 지금 이 적용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우려되는 부분들은 안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잘못하면 공직자들이 그 서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풀어야 될 문제를 안 한다는 것을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청탁금지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부분은 이 부분 규정을 더 세밀화해서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네. 근데 이건 뭐냐면 법 집행을 하는 그러한 부서, 즉 권익이죠. 네. 여기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어요. 네. 심화되면 법 자체가 아무런 기능 못하는 사문화된 우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 법이 장로는 유치원 선생님도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정도는
분명히 개선돼야 된다. 네. 그래서 이 법의 적용 범위를 좀 특수하게 되면 서민들도 나름대로 이익을 향유하고 공익 목적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정청탁 자체는 모든 국민들이 공히 싫어하지만 이 규정과 적용, 이 실질적인 법을 만드는 부분에서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악영향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농축수산물 종사자분들 또 그 관련 유통업계 분들인데 교수님 뭐 법적인 전문가시긴 하지만 경제적인 영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 영향에 대해서는 워낙 이 청탁금지법이 너무 범위가 네네.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효과도 있고 간접적인 효과도 있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딱 도출하기 어렵죠. 네. 다만 이제 이 농축수산 분야에서는 개별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통계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많게는 매출이 한 30% 정도 줄었고 또 적게는 한 10% 줄은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거나 경제 분야에서는 이 매수가 위축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과 또 이 부정청탁 부분은 특히나 이런 언론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에 대해서 저희 청취자분들도 그런 의견들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뭐 당연히 부정할 일, 뭐 근처에 가서 밥 먹을 일 없는 게 당연한 거지. 뭐 일반 국민들은 전혀 그런 것도 없으니까 안 해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행정연구원의 여론조사를 얘기를 하시는데 사회적인 합의가 없어서 좀 뭐랄까요. 기준이 모호해서 많이 오해받기도 하고 많이 공격하기도 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사회적 합의 어떤 방향에서 끌어내야 될 것 같습니까? 또 법적으로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많은 분들이 공감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대부분의 모든 법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법들은 순기능이 있고요. 네. 역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역기능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속 보완해 나가는 이 작업을 해야 그게 좋은 법이 돼요.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법을 개정할 역기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요새는 뭔가 좀 설득할 수 있는 통계 자료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지금 시행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청탁금지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효과 또는 뭐 그것이 긍정적 효과든 간에 부정 효과든 간에 네네. 계속해서 분석하는 그런 통계 자료 수집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이를 통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해야 네. 아무래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더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것들이 가능해야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정청탁을 금지한 거지 만남 자체를 금지한 게 아닌데 지금 너무나 세진 역기능에 대한 조정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여러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는 문제고 부정청탁에 대한 의견은 동일하지만 적용과 여러 가지 합의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이 있고 생각해 볼 거리가 있다는 것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시간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숭실대 법학과 전삼현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 채워나가고 만들어가는 시간이고요. 많은 의견들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문자메시지 보내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열려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은 앞서 이야기한 부정청탁 방지법, 일명 김영란법입니다. 시행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사회의 각종 부정부패가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입니다. 이 법안의 기초는 사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었죠. 김영란 전 대법관이 처음 발의했습니다. 이후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인 또 임원, 교직원까지 확대됐습니다. 이 법을 지키려면 3, 5, 10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식사비 3만 원, 선물비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 안에서는 통용된다. 이걸 넘어서면 부정한 청탁이 있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숫자보다는 그 목적을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농축수산물 관계자들은 많이 위축되고 내수가 힘들어졌다. 30% 이상 어려워졌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한도를 올리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올리는 게 이번에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올리는 대신 또 다른 건 내린다. 이렇게 뭐랄까요. 좀 조정이 있었는데 권익위 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또 시행 1년밖에 안 됐는데 법 개정 시기상조다 이런 의견도 많죠. 여러분들은 김영란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정청탁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만연하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 부정청탁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하나 듣고요.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6분 17초 이제 막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워치 김춘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게 뭐니라고 물어보면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다 비트코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가격이 어마어마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전날에 장중한 때 9,682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는데 네. 10,000달러 돌파도 지금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1,000만 원을 훌쩍 뛰어넘은 건데요. 올해 초만 해도 비트코인이 1,000달러 정도에서 좀 거래가 됐으니까 1년도 안 돼서 이 850% 넘게 좀 가격이 급등한 겁니다. 네. 아시아 국가들의 투자자들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일본 엔화가 비트코인 거래량의 62%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 달러화가 21% 그리고 우리나라가 9% 등으로 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어떤 이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유사수신 이런 위험이 나올 만큼 대중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뛰기 때문인데 뛰는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최근에 보면 이제 제도권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정식으로 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선 일본이 내년부터 이제 비트코인을 기업의 자산으로 인정하는 회계 기준을 좀 마련했고요. 네. 앞서서 이제 미국은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이 다음 달부터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금이나 주식처럼 이 공식적인 자산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또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이 비트코인의 좀 지위가 좀 격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 미국이 최대 쇼핑 성수기인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이 투자자들의 좀 관심도 높아지면서 이 가격이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 이 새로운 질서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거품입니다. 지나치게 올라서 폭락하면 또 피해자도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저지선으로 꼽히는 $10,000에 좀 바짝 다가서면서 거품 우려도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이 가격 급등락을 비롯해서 이제 그 투자자들을 위한 안전 장치가 좀 전혀 없고요. 네네. 또 해킹 위험도 좀 상존합니다.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거래가 좀 폭증하면서 거래소 시스템이 한때 마비되는 사고로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이낙연 국무총리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기에 적극 대응할 것을 좀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내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40,000달러까지 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그 반대로 거품이 갑자기 꺼지면서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규제 바깥에서 만들어진 비트코인을 규제하는 것도 참 어려운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올해 3분기 1인 가구 소득을 봤더니 크게 줄었네요. 1인 가구가 좀 원래 힘들지 않나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에 1인 가구 소득이 167만 7천 원으로 1년 전보다 6만 1천 원, 3.51%가 줄었습니다. 2013년 4분기 3.54% 이후에 4년여 만에 감소폭이 가장 컸는데요. 1인 가구 소득은 지난해 4분기에 1.97% 줄어든 후에 4분기 연속 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소득이 4분기 연속 줄어든 건 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에 8년여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소득 감소폭도 올해 1분기 마이너스 1.65%, 2분기에 마이너스 2% 등으로 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1인 가구의 소득이 준다 어떤 배경이 있나요? 네, 이 가구원 수별로 보면 2인에서 4인 가구는 모두 소득이 늘었고요. 1인 가구와 5인 이상 가구만 좀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특히 1인 가구의 소득 감소폭이 컸습니다. 올해 3분기 2인 가구 이상 소득이 2.1% 늘면서 2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사실과는 좀 대조를 이뤘는데요. 1인 가구 소득이 줄고 있는 건 가장 비중이 높은 근로소득이 4.4%나 줄었기 때문인데 네. 그 원인을 좀 보면 이 고령화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1인 노인 가구가 크게 늘고 있는데 이들의 일자리가 좀 대부분 저임금이어서 좀 그런 것으로 좀 보이고요. 또 여기에다 이제 청년 실업이 장기화하면서 혼자 사는 청년들의 소득 기반을 흔들고 있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역시 가구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군요. 대기업들은 경기 전망을 1년 내내
100 밑이다. 즉 안 좋게 봤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이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 BSI를 좀 조사했는데요. 12월 경기전망지수가 96.5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수가 기준선인 100 아래면 이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건데요. 네. 이 경기전망지수는 2016년 6월 이후에 올해 12월까지 무려 19개월 연속 100을 밑돌고 있는데 특히나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한 번도 100을 좀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이 경기 전망 지수가 한 번도 100을 넘지 못한 거는 외환위기 당시인 97년과 98년 이후에 올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실제로 이 빈익빈 부익부일까요? 반도체 외에는 또 힘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중소기업과의 차이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은 더 어렵겠죠? 네, 이건 한국은행 자료인데 한국은행의 11월 경기기업 실사지수를 보니까 이번 달 전체 산업의 업황 BSI는 80을 기록해서 전월보다 2포인트 올랐고요. 이 중에서 이 제조업 업황 BSI를 보니까 83으로 전월보다 2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90으로 4포인트 올랐는데 반해서 이 중소기업은 72포인트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는데요.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 업황 BSI 차이를 보니까 18포인트나 벌어지면서 작년 12월 이후에 가장 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제조업만 놓고 보면 이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대기업 위주로 경기가 살아나면서 이 중소기업 체감 경기는 여전히 좀 더 냉랭한 것으로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운목 아랫목이 완전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예금은행이 가계에 적용하는 대출 금리가 기업을 앞질렀다. 가계가 이자를 더 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대출 금리가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가계대출이 연 3.550%, 기업대출이 3.45%를 기록해서 가계대출 금리가 0.05%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가계대출 금리는 전월보다 0.09%포인트 오른 반면에 기업대출 금리는 0.03%포인트 떨어지면서 역전 현상이 좀 벌어진 건데요. 최근에 가계대출 금리가 기업대출 금리보다 높은 적이 좀 많지는 않았습니다. 2010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월간 기준으로 보면 이 가계대출 금리가 기업대출보다 높았던 때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단 3번뿐이었는데 네. 올해 들어서는 벌써 지난달까지 3번이나 가계대출 금리가 기업대출 금리를 웃도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경제의 중심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대출금리 역전된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대출금리는 기본적으로 차주의 신용도와 담보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데요. 네. 최근에 기준금리 인상 기대 탓에 시중금리가 좀 반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가계대출 금리가 오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은행과 오래 거래하면 이 대출금리가 좀 낮아지는 반면에, 가계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고요. 여기에 대해 정부의 대출규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은행들이 이제 정부 규제에 발맞춰서 대출 물량을 줄이는 대신에 금리를 높게 매기면서 금리가 올랐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좀 다른 얘기 해볼게요.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같은 가공 우유 제품을 봤더니 원유가 아예 안 들어있는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제품도 있다고요? 네, 컨슈머 리서치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딸기 우유, 초콜릿 우유, 바나나 우유 등의 이 맛이 나는 가공유 60종을 조사했는데 네. 흰 우유를 말하는 이 원유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이 제품이 15개, 전체의 4분의 1에 달했습니다. 또 원유 함량이 절반도 안 되는 제품도 34개로 전체의 57%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원유가 전혀 없거나 아니면 절반 이하인 제품의 비중이 82%에 달했다는 겁니다. 네네. 이들 분유는 이 탈지 분유에 물을 섞어서 만드는 환원유나 혼합 탈지 분유, 유크림 등으로 만든 사실상 유가공 음료수에 좀 해당하는 건데요. 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2년 유권 해석에 따르면 원유가 들어있지 않은 가공유를 우유로 표기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우유인 줄 알고 마셨는데 우유는 안 들어가 있다. 과연 이 유권 해석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탑뉴스는 어떤 것 그러시겠습니까? 기업경기 실사지수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수출이 살아나면서 각종 경제 지표들은 좋아지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물론 이거 대기업의 체감 경기도 여전히 좀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 회복에 따른 온기가 아직도 일부 대기업이 몰려 있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 극단적인 양극화 해소가 좀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특히 YTN 라디오 이 운전하면서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카풀 아시죠?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자가용 공동 이용 행위입니다. 과거에는 미풍양속처럼 좀 권장하기도 했었죠.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승용차를 좀 동승하는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최근엔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카풀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새로운 4차 산업혁명 기술들 때문인데요. 카풀 앱이 나왔습니다. 지금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의 좋은 사례냐 혹은 이용객의 안전과 여러 가지 법의 허점을 이용한 유사 택시 운송업이냐라는 이 충돌이 팽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양측의 입장도 팽팽하고 정부도 끝장 토론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좀 더 많은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안전, 사고 났을 때의 보험, 여러 가지 법규 이런 부분들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기술도 안전이 없다면 또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무게의 중심을 두고서 다양한 양상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또 시민교통안전의 전문가이시죠. 교통평론가이시기도 합니다.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회장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회장님은 카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 논란이 된 카풀 앱은 혹시 써보셨습니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풀 앱은 사용을 안 해봤고요. 네네. 사실 저희들 그 시대만 하더라도 자동차가 귀하던 시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차 오일 쇼크 이후에 상당히 이제 네. 차량을 이용하기가 어려웠던 네. 그런 시대에 이 카풀을 상당히 많이 했고 또 장려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편리하게 이용도 했고요. 네. 자, 최근에 좀 카풀 앱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카풀 앱은 좀 알아보셨나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카풀 앱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상 변칙적인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다. 이렇게 네. 정의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 카풀 앱의 문제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이거 화물 업계에서는요. 네네. 이 앱을 통해서 이제 화물 물동량을 이제 찾아서 인수하는 이런 정보망으로서 이제 활용이 됐었죠. 그런데 네. 아시는 것처럼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편도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 물동량을 확보해서 이제 이렇게 싣고 이동하는 이런 거 좋은 네네. 정말로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정보적 가치가 그렇죠. 있는 좋은 앱으로 활용이 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이 카풀 앱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이제 함께 탄다는 카풀이라는 개념을 붙이긴 했지만 네. 사실상 운송 행위를 하고 돈을 받는 네. 유상 운송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예. 개념이 좀 다른 겁니다. 예. 자, 이 논란과 이 카풀 앱이 여러 이용객에 편의를 준다라는 부분들은 지금 논쟁이 있다라는 거 저희가 미리 밝혀드리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또 입장들이 다 다르시니까요.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서울시가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카풀 앱 한 곳을 고발을 했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거든요. 이 카풀을 해서 돈을 받는 것도 괜찮다라고 돼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죠? 그렇지 않죠. 그냥 카풀 앱을 지금 하는 쪽의 주장은 네네. 이제 법적인 해석을 통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여기 네.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법 81조에는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 조건부로 다만 네.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 카풀을 하는 경우에 네. 그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 허용을 하는 이런 그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출퇴근 시간과 같은 교통 수요가 많고 이동이 복잡할 때에는 한시적으로 시간적으로 출퇴근 시간에만 허용한다라는 것이 법 취지란 말이죠. 네. 그런 측면이 이제 있는 반면에 카풀 앱을 하는 입장에서는 네네. 지금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네. 7시에서 9시, 6시에서 8시가 아니다 이거죠. 네네.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네. 야간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네. 또 뭐 오후 3시, 4시에 출근하는 사람도 경우에 네. 따라서 맞습니다. 직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네. 7시, 9시에 대한 출근 시간에 대한 개념은 이미 없어진 것이다. 네. 따라서 출근 시간에 허용을 하는 것이니까 출퇴근 시간에 허용하는 것이니까 네. 출퇴근을 목적으로 한다면 24시간 다 허용하는 것이 맞다. 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법적으로 보면 해석에 따라서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운수사업법에 대한 예외 조항에 대한 해석이 지금 사실 굉장히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고 서울시라든지 사실 정부의 입장은 굉장히 아직까지는 좀 이 카풀 앱 업체와는 좀 다른 쪽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이게 택시업계와 새로운 공유 운송 서비스, 우버도 그랬고요. 지금 이 카풀앱도 그렇고 좀 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의 충돌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단순하게 지금 택시업계와
카풀앱 업체와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그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네네. 이제 이미 기억하시겠지만 네네. 우보가 영업을 개시했다가 결국은 떠났죠.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이유가 이미 법적인 문제나 사회적 문제가 네. 여기서 검증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카풀 앱이라고 하는 것이 카풀이라는 이름과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지 네. 우버 택시나 똑같은 거거든요. 영업 네. 방법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택시 업계와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이런 충돌을 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어떤 영업이 사회적으로 정착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네.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첫째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네. 이제 이용자의 안전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용자의 안전 문제인데 요즘 예를 들자면 카풀을 하기 위해서 이 앱에서 연결해 주는 걸 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 김 PD가 네. 이제 제 차를 탔습니다. 네네. 앱에서 연결했으니까 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어디에서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안전 문제가 되고요. 물론 뭐 여기에 프로필을 공개한다고 하지만 차는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프로필 네. 공개하는 걸로 이게 안전이 보장되질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이용하다가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네네. 현재 자동차 보험약관에는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네. 보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런 것을 하려면 유상운송 특약을 이제 별도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 앱에 가입해서 이제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영업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한 이제 언제 한번 할지도 모르는데 거기다 보험료 비싸게 내고 들겠습니까? 네.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이 허용이 되면 자가용 영업행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만이 여기에 이 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지는 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고요. 네. 영업상의 문제도 문제지만은 과연 지금 현재 또 다른 문제 있잖아요. 택시 지금 LPG 같은 싼 연료를 네. 쓰면서도 영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야우성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휘발유와 같은 비싼 연료를 사용하면서 이 택시 요금의 60% 받아가지고요. 네. 이 영업이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결국은 둔 상태로 하면 결국은 이제 큰 사회적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들이죠. 예, 사실 새로운 기술 혁신이나 오늘 뭐 대통령께서도 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또 모두 발언을 하면서 뉴스에 등장했었지만은 굉장히 새로운 신기술과 그 기술의 적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높아지지만 네. 이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사회적 환경이나 여러 가지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버가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를 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 우리한테 들어오자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버가 지금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것처럼 보도가 됐었지만은 최근입니다. 최근에 영국 런던에서 우버 택시에 대한 면허 갱신을 네. 허가하지 않았어요. 런던 시장이.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부의 편익이 있을 수가 있지만 네네. 시민의 안전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네. 이걸 허가할 수 없다. 이렇게 이유를 붙여서 허가 갱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인도 뉴델리에서도 또 성폭력 사고로 이제 큰 뉴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이런 제도가 정착하기라는 어려운 거고요. 여기서 공유 경제니 4차 산업혁명이니 하는 뭐 신기술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옹호하시는 분들은 그걸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카풀 앱이 무슨 신기술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화물 업계에서 이 정보망에서는요. 네. 이미 이걸 사용한 지 벌써 오래됐어요. 네. 그리고 이거 새로운 기술 아닙니다. 네. 이거 새로운 기술이라고 보는 자체. 이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런 그 주제를 붙이는 것이 나름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회의 안전망입니다. 네. 우리 시민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안전하게 이용해야 되고요. 네. 또 편리하게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믿고 신뢰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부는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데 앞장을 서야죠. 이런 쪽에 4차 산업혁명 주장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기술보다 더 중요한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고요. 제가 좀 보완 말씀을 드리자면 택시나 버스는 운전자의 범죄 사실 등을 확인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놨고요. 강제하고 있습니다. 카풀앱은 운전자 프로필을 공개하고 또 전화번호를 보호하겠다라고 해놨는데 강제성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네. 자, 강제성이 없고 또. 왜냐하면 편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네. 네. 자, 그리고 또 보험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각 앱별로 이 카풀 앱별로
한 수백만 원 정도의 보상액이 책정은 돼 있습니다. 강력 범죄를 당해도 뭐 몇백만 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그쪽의 입장들도 좀 밝혀드리고요. 이 무거운 규제로 공유경제나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이 불씨를 좀 가로막는다라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치열한 문제이기도 하고 안전은 사실 그 둘을 공이 뛰어넘는 문제인데 곧 토론회도 참석하신다고요, 회장님. 좀 어떤 얘기들 더 많이 될까요? 네, 뭐 이제 내일 서울시가 이 노사정 협의회를 발족을 합니다. 네. 노사정 협의회에서도 이제 토론이 좀 있을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12월 달에 청와대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네. 끝장 토론을 한다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네네. 여기에서 아마 충분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장병규 위원장이죠. 4차 산업혁명 위원장 끝장 토론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얘기들 다 녹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여러 가지 양측의 입장 또 사회적 문제를 한꺼번에 이제 들여다보면 뭐가 문제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건지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AI 문제도 일자리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적 현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해야 된다라는 것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회장님 오늘 바쁘신데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회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복잡한 경제 환경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들도 이 서민들의 삶에 또 국민들의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것들 꼼꼼히 따져보는 시간이 바로 경제 도미노 시간이죠. 매주 화요일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도 인터뷰를 한번 다루긴 했는데요. 이 총부채 상환 비율 신 DTI가 도입됐습니다. 정부가 조금 더 분배 쪽의 부동산 정책이나 이 부채 문제를 신경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부채 총량도 잡는 것 같기도 한데 전반적인 흐름,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번 대책의 성격에 대해서 좀 이제 일부 언론이나 전문가 등들 사이에서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네네. 이번 대책은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부실 우려에 대한 이제 거시건전성 대책입니다. 네. 이제 제목에서도 이제 보듯이 여신심사 이제 선진화 방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여신심사를 이제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것인데. 네. 이 여신심사를 좀 더 이제 선진화시킴으로써 이제 간접적인 효과로 가계부채 증가율의 억제라든가 네. 부동산 시장 안정에 일정하게 이제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은 네. 기본 목표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번 네. 대책의 목표는요. 네네. 구체적으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좀 통해서 좀 보겠는데요. 네네. 일부 보완이나 수정이 있었지만 내년 1월부터 신 DTI 도입을 한다는가. 네. 내년 4분기부터 이제 DSR 도입 같은 경우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된 대책 중에 이제 주목되는 내용을 이제 두 가지로 좀 지적할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일부 신문에서 영어로 이제 RTI라고 이제 표기한 게 있습니다. 네네. 이게 뭐냐면 이제 부동산 임대 사업자 대출 심사할 때 네네. 임대업자들이 이제 임대해가지고 얻는 이제 이 임대 수익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운영했을 때 이제 이자 비용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자하고 그다음에 수익하고 이제 이걸 비교를 해가지고 네. 이게 좀 너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억제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대출을요. 근데 이게 왜 나온 거냐면 부동산 임대 사업의 수익성이 올해부터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분양형 상가 기준으로 이제 연간 임대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지난해 한 이제 5%대였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이제 3분기 기준으로 한 4%대 이제 전반으로 떨어졌어요. 네네. 거기다 이제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이제 수익성 악화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부실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도입한 것이고요. 네네. 두 번째 이제 또 하나 이제 도입한 것이 이번에 LTI라고 해가지고요.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자영업자들이요. 네. 음식업이라든가 숙박업 같은 이제 이런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그러니까는 이 대출을 하는 데 속에서 별로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차별을 안 뒀었는데 차주가 대출액하고 이제 그다음에 그 대출 받아가지고 영업 이익을 좀 봐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대출을 이제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네네. 이게 이제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알다시피 음식업이라든가 숙박업 등이 이제 과당 경쟁으로 수익성이 굉장히 저하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실이 우려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보게 되면 이미 부동산 임대업이라든가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시중은행들이 이미 요주의 업종으로 분류해가지고 대출 한도를 관리하는 상황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는 꼼꼼하게 정부가 좀 이제 금융 당국이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대책은 사실은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무게 중심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정말 뭐 DSR 얘기도 해주셨고 또 신DTI 앞서 말씀하신 여러 자영업자나 또 부동산 임대업자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 갚을 능력을 더 꼼꼼하게 보는 수준으로 대출이라든지 돈을 빌려주는 여러 가지 이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이런 맥락인가요, 교수님?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대로 이제 그러니까 자산 운영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네. 그게 이제 떨어지게 되면 이제 부실화가 될 수 있잖아요. 네네. 파산할 수 있고요. 그러면 네. 결국 결국 그 문제가 경제 전반으로 혹은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이게 이제 그러니까 번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네. 사전적으로 이걸 좀 이제 관리를 해가지고 좀 이제 거시 경제와 금융 시스템의 좀 안정을 좀 이제 그러니까 추구하겠다는 것이죠. 예. 자, 뭐 부수적인 효과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다주택자들 또 집을 여러 채를 갖고 있거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좀 리스크가 예상되는 그만큼 또 수익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옥죄게 된 거고 반면에 주택이 없거나 여러 가지 한시적으로 1주택만 계속 보유하려는 분들 한시적으로 2주택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좀 혜택을 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상 이 둘 차이의 구분 어느 정도 수준 또는 성격으로 봐야 될까요, 교수님? 맞습니다. 이번 신 DTI 도입의 최대 이제 그러니까는 그 타겟은 사실 다주택자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 DTI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기존의 DTI하고 핵심적인 차이가 이제 그 기존의 DTI는 이제 신규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원금과 이자를 이제 부채 상한 부분에다 포함을 시켰는데 네. 계산했는데 신 DTI는 그러니까 기존의 주택담보대출도 다 이제 원금을 이제 그러니까 포함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이자뿐만 아니라요. 네. 그러니까는 주택을 많이 보유할수록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는 부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신 DTI는 분명히 이제 다주택자들이 현재 정부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가계대출을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이런 그 특정 이제 그러니까 집단을 다주택자로 이렇게 보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 DTI 도입을 이제 그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반 이제 그러니까는 그 서민들이라든가 실수요자들한테 피해는 최소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사실 그러니까는 그 젊은 층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굉장히 많이 이제 해제를 시켜줬습니다. 완화시켜줬어요. 그렇죠. 혜택을 받은 면이 있죠. 예. 네. 자, 교수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이 가계부채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 가계부채의 질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안전망을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신 DTI 도입으로 영향받는 대출자가 3.6% 정도에 불과하다. 또 이 금통위가 금리 올리고 있고 여러 환경상 이게 리스크를 줄인다고 했지만 정말 리스크를 줄이는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는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신 DTI 도입할 때 이제 한 전체 차주 중에서 한 3.6%가 영향받는다고 했고요. 네. 주담대 증가율도 한 0.16%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에 이제 불과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이게 이제 대출자 기준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3.6%에 불과할 수 있지만요. 네. 다주택자 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내용상으로 볼 때는 네네. 가계부채 증가율 억제라든가 이제 부동산 시장 안정에는 저는 기여를 일정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네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가계부채 이제 안정적 관리에도 이제 일정하게 기여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대출 규제로 이제 어려움이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노후소득 마련 차원에서 임대 사업을 하는 퇴직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한테 이제 출구 마련이 좀 필요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결국 대출받기 어려워진다면은 결국 이 출구 문제는 결국 고령층의 일자리 문제입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자영업자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이 대출을 조금 더 이제 엄격하게 심사하겠다 했는데 생계형 사업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이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제 불법 사채업에 의존할 가능성도 이제 그렇죠. 발생할 수 있죠. 그럼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제가 늘 주장하는 거지만 서민 정책금융을 좀 제도화를 통해서 보완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역시 여러 가지 이 제도적 효과 측면에서는 교수님이 보신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또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얘기는 항상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네, 사연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김영란법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 품목에만 한정 짓는 건 반대하지만 5만 원 좀 적은 것도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10만 원 어떻습니까? 5264님 사연 주셨고요. 그러면서 우유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아니 배 아파서 우유 못 마셔서 바나나, 딸기, 커피 이런 거 마셔도 배 안 아프길래 이상하다 했는데 우유가 안 들어있다니요. 예, 이야기 많이 주셨네요. 우유가 전혀 안 들어있거나 들어있지 않은 조금 들어있는데 우유라는 이름을 넣었다는 게 정말 속이는 것 같습니다. 4204님도 사연 주셨고요. 또 강화해야 됩니다. 최고의 법입니다라고 김영란법 지지해 주시는 분들, 공무원들의 뿌리 깊은 불신 바꾸기 위해서 또 바꿔야 됩니다. 이런 의견 주신 분들 많네요. 의견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인터뷰에 대한 의견들 감사드립니다. 카풀 앱 회사 욕심부리느라 이 출퇴근 시간 바꾼 거 잘못됐습니다. 8735님 지적도 감사드리고요. 7874님 형평성 얘기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6075님께 저희가 준비한 원마운트 티켓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